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하면은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정형외과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이제 마취통증의학과가 어떤 과인가요? 예전에 한번 찍긴 했어요. 마취통증가 뭐 하는지. 환자분들이 항상 병원에 오시면은 그 궁금해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젊은 그 남녀 두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야, 마취통증학과 뭐 하는 데냐? 마취하는 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마취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소아과 하면 소아과가 뭐 하는지 다들 알아요.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마취통증학과는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는 의사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대학병원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됐냐면 마취를 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려면 마취가 필수예요. 수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것도 마취 기술이 발달한 거랑 비례해서 발달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만약에 마취를 했는데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뭐 빠르게 그런 수술밖에 못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미동도 없이 만들어버리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수술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마취통증학과 의사들은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거기에 수술방이 막 20개씩 막 그 안에서 다 수술을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니까 대학병원에서 뭐 하루에도 막 수십 건씩 하니까 거기에서 다 이제 마취를 보통은 하고 있죠. 개원하는 이런 과들도 많잖아요. 성형외과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개원하지 않습니까? 피부과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다들 잘 아는데 마취통증학과는 개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뭔지 잘 몰라요. 도대체 뭐 하는 과니?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나와 계신 분들은 다 통증을 하는 분들이에요. 마취통증학과는 하나의 네임이니까 산부인과처럼 뭐 부인과 막 이렇게 하고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분이 없듯이 우리도 마취통증학과라고 마취랑 통증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통증을 하는 분들이에요, 개원하신 분들은. 그리고 미국에 가면 마취로 개원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취로 개원하신 분들. 자기가 돈이 되게 많아서 수술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에 수술방을 갖고 있어요. 수술하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신경외과 의사예요.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를 신경외과 수술을 하고 싶어. 자기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아니니까. 이 환자를 수술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마취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하고 자기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마취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취 아웃소싱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미국은 원래 마취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미국에서는 거의 1, 2등 안에 들 정도 굉장히 수입이 많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병원에 있는 분들, 병원을 갖고 있는 분들 마취료를 엄청나게 받죠.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국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는 못 받고 네,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미국처럼 많이 받진 않아요. 이제 통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개원을 하죠. 마취로 개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의뢰받고 가서 마취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휴대용으로 들고 마취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취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가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개원하신 분들은 통증으로 개원하신 거고, 오셔서 마취도 합니까? 마취는 안 합니다. 사실 개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통증으로 개원을 하시는 거고, 통증분과로는 대체 뭘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수술할 병은 아닌데, 수술할 병은 금방 알잖아요. 수술할 병은 아닌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고 잘 낫지도 않고, 이런 환자분들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이제 길 가다가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원들은 사실상 통증의학과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통증을 치료해야 되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자가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희 과를 잘 모르시잖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다른 병원에 갔다 오세요.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가야 되나 말이야. 물론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환자분들은 저희가 뭐 하는지 다 아니까 친지분들이나 자녀분들, 부모님들 다 모시고 한 번도 안 가보셨고 처음 접하시는 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이에요. 갔는데 치료가 잘 안 돼. 수술할 병은 아니야. 수술할 병은 당연히 수술하겠죠. 수술할 병은 아닌데 낫진 않고 해서 어디로 가야 돼 막 수송을 하다가 그럼 통증의학과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오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한 번 오면
그다음부터는 잘 오세요. 아, 이분들은 그냥 뭐 힘줄염, 관절염, 뭐 인대 뭐 이런 거 치료하는 사람들이구나. 신경이 뭐 눌렸다 뭐 이럴 때 주사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요찌는 그거예요. 수술할 병 아닌데 아픈 분 치료하는 거. 그게 다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아, 그럼 사실상 몸의 어딘가가 아프면은 아, 통증의학과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만약에 저희 병원에 그 클리닉이 있어요. 통증 클리닉이. 그럼 통증 클리닉에 일단 와요. 환자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진찰을 받다가 아, 이거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정형외과는 신경외과로 의뢰를 하고, 정형외과는 신경과에서도 의뢰가 와요. 이거는 수술할 병 아닌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치료해달라고 보내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만성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섬유근육통 같은 잘 낫지 않는 병, 대부분 내과에서 보통 보내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의뢰받아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던 그 환자분들 거의 최종 종착역 이제 통증의학과를 오게 되는데 이제 오면은 병원마다 진료 절차 다르잖아요. 예. 마취 통증의학과 병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일반적인 내과나 다를 건 없어요. 일단 오셔서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를 찍든 초음파를 보든 아니면 뭐 MRI 같은 걸 갖고 그걸 같이 보든 해서 막 이렇게 검사한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찾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합니다. 막 찾고 그거에 적합한 치료를 하는 거. 사실 별거 없어요. 대부분 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다잖아요. 그걸 저희 병원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픈 부분을 찾아요. 찾고 나서 이제 치료 방법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죠? 힘줄염이나 인대염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체중력파나 인대강압 주사 이런 걸로 치료를 하고요. 관절 유착되신 분 관절 내강 주사라고 관절 확장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디스크나 이렇게 신경 눌리신 분들,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살짝 눌려서 저린 분,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거는 경막의 주사 이런 것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거의 주로 대부분 이제 충격파로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충격파로 할 때 받을 때도 아픈데 받고 나서도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데 원래 받고 나서 아픈 게 정상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옛날 영상에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대부분의 극심한 통증은 대부분 다 석회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초음파를 되게 환자분들 열심히 보는데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염증보다는 석회 있을 때가 훨씬 더 불편해요. 훨씬 더 아파요. 이게 뼈가 부러졌을 때도 그 칼슘이 대사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칼슘은 아파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면 그 안에서 칼슘 가루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뼈도 칼슘이니까. 그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것도 이제 칼슘 때문인데 그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뼈 부러진 것만큼 아플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칼슘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뭐 다른 신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뼈 부러진 거는 그런 신경이나 이런 부분도 손상이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칼슘 자체가 굉장히 아픕니다. 대사될 때 굉장히 아파요. 지난주에 저희 예비 장인어른이 농사를 짓다가 팔이 골절이 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봤는데 왼쪽 팔인데 엄청 부어오른 거예요, 팔이. 오. 손등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네. 이게 골절이 되거나 할 때 왜 붓는 거예요? 피나니까 붙죠. 아, 속에서 피가 나는 피가 거예요? 나요. 엄청 많이 나요. 뼈는 그 안에 피가 되게 많이 흐르거든요. 그 안에 설구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게 골수라고 있잖아요. 골수에서 보통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엄청 나거든요. 뼈에서도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죠.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부었으면 그걸 혹시 빼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빼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게 신경을 눌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었다 그러면은 빼긴 하는데,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조금 며칠 놔뒀다가 만약에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게 부러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외부 고정술이라고 하죠. 깁스라고 하는 그걸 하거나 아니면 충격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하긴 하는데요. 근데 골절된 부분도 예전에 충격파로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장인어른께 말씀드렸거든요. 충격파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냐. 근데 이제 지금 양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천 쪽에 멀리 계셔가지고 되게 좀 아쉬웠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파로 뼈가 붓는다는 거를 납득을 좀 쉽게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구글 학술 검색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한국에서도 논문 되게 많이 나와요. 외국 논문은 수도 없이 나왔어요. 검색해 몇천 건 나옵니다. 이 충격파로 뼈가 붓는다는 거를 모르는 거는 비행기가 난다는 걸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원리로 그게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까 그게 되겠구나 싶은데, 이제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많이 생소할 것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이런 내용들은 뭐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계속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그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료 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통증이 있는 부분을 충격파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치료라고 그런 거랑 병행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물리치료랑 병행을 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뭐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물리치료가 막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주물러주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저도 물리치료를 했었는데 물론 뭐 시원해서 이렇게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요즘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리치료를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기계들이 없으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 안 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자꾸 주물러주고 하는 그런 거가 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계들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물리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집에서 물리치료 기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뭐 세라젬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굳이 병원까지 오셔서 그걸 그냥 이렇게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이랑 노인도 충격파가 가능하냐? 옛날에는 금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방식이 지금처럼 피에조 일렉트릭 방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치해 충격파들은 프레저 릴리저 방식이라고 해요. 진짜 충격을 탕탕탕 때리는 그런 충격파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충격파들은 뼈도 깨지고 하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못했어요. 그 노인분들도 골다공증 있거나 하면 깨지죠. 진짜로 깨지거든요. 엄청 센가 보네요. 그렇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나온 충격파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애기들한테 해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해도 되고 이 종양이 있거나 감염이 됐거나 이런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반쯤 재미삼아 드리는 질문. 선생님께서 충격파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성장기 학생이 맞으면은 키도 더 빨리 크나요? 실제로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키 크는 정말요? 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특히나 고등학생들 좀 키 작은 친구들 충격파를 하면 거의 2달 만에 막 8cm씩 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말요? 네, 안 크던 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험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동은 실험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이게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있는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이 실험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요. 정말 하기 어려워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럼 관련 실험이 거의 자료가 없겠네요. 그렇죠. 인권, 뭐 윤리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서 와서 치료를 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크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선생님 체감을 또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맞아도 혹시 크나요? 이제 원래 그럴 목적으로는 허가가 안 돼 있고요. 키 크는 목적으로 허가된 건 아닌데 실제로 키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막 성장판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충격파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척추 주변으로 충격파에서 훨씬 더 많이 컸었어요. 신기하네요. 척추는 맨 마지막까지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척추 주변으로 했을 때가 제일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했을 때보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